엄마는 이 집에서 아무것도 가질 권리가 없어. 그 아이는 마치 내가 남이라도 되는 듯이 내 얼굴에 대고 소리쳤다. 나는 구겨진 셔츠를 의자에서 조심스럽게 개고 있었는데 아이가 들어오더니 셔츠를 확 낚아채 바닥에 던졌다. 몇 번이나 말했어? 엄마, 내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다. 그냥 셔츠가 너무 더러워 보여서. 신경 꺼? 엄마가 뭘 안다고 내 일에 끼어들어? 나는 아이를 바라봤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반박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다. 내 아들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아이가 아니란 걸. 그 아이는 한때 착하고 말을 잘 듣는 아이였다. 늘 맛있는 건 엄마 먼저 챙겨주고 내가 아프면 약을 사러 허둥지둥 뛰어나가고 물 한 모금도 억지로 먹여주곤 했다. 어릴 때는 늘 내 손을 꼭 붙잡고 시장 사람들 틈에서 길이라도 잃을까봐 불안해했다. 하지만 사업이 망하고 부부가 실직한 뒤 빚더미에 앉게 되면서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다. 무거워졌다. 짜증 섞이고 신경질적이게 됐다. 그리고 결국엔 차가워졌다. 처음엔 그냥 째려보는 것뿐이었다. 그 다음엔 비난의 말들이 이어졌다. 왜 내가 필요할 때 돈 안 꺼내줬어? 엄마는 어떻게 살았길래 지금까지 돈을 숨기고 있었어? 적금 통장은 왜 들고 있어? 아직도 쓸 일이 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뭐라고 말해도 그 아이는 더 화만 낼 게 뻔했기에 나는 그냥 조용히 복도 끝 작은 방으로 물러났다. 거기엔 내가 유일하게 숨겨둔 적금 통장이 들어있는 낡은 나무장이 있다. 이제는 식사도 혼자 하는 게 익숙해졌다. 그래도 여전히 예전처럼 밥을 차린다. 하얀 쌀밥, 미역국, 고기조림, 김치 아이가 좋아하던 반찬들. 하지만 식탁은 저녁까지 식은 채 그대로 남아있다. 어느 날은 내가 말했다. 우리 집에 있어요. 얘야, 내려와서 밥 먹자. 그 아이는 위층에서 소리쳤다. 엄마 먼저 먹어요. 나 배 안 고파. 그래서 나는 혼자 밥을 먹었다. 왜 그런지 묻지 않았다. 귀찮게 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림자처럼 살았다. 조용히 말없이 내가 평생 지켜온 집에서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요즘 들어 아이가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이젠 자식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다. 의심하고 파고들고 마치 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처럼 바라본다. 어느 날 시장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니 내 방이 엉망이 되어 있었다. 나무장은 누군가 억지로 열려 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다시 정리했다. 나는 안다. 그 아이는 적금 통장을 찾고 있다는 걸. 나는 아이가 돈을 원한다고 해서 탓하지 않는다. 삶이 너무 힘들다는 걸 나는 안다. 하지만 아픈 건 그 아이가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탁하지도 않았다. 그저 뒤지고 감시하고 마치 내가 이 집의 낯선 사람이라도 되는 양 고함을 질렀다. 매일 밤 나는 벽을 향해 누워 뒤척인다. 이젠 더 이상 울지 않는다. 그저 스스로에게 묻는다. 혹시 내가 틀렸던 걸까? 이 아이는 절대 등을 돌리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게 적금 통장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나에게는 위로 같은 존재였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었다. 그저 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무언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조차 나는 곧 잃게 될지도 모른다. 그날 밤 오후부터 비가 내렸다. 나는 빨래줄을 걷고 뒷문을 잠그는 걸 깜빡했다. 평화롭게 살아온 노인의 부주의한 습관. 나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 그저 착하게 살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내가 절대 잊지 못할 밤의 시작이 되었다. 새벽 1시쯤 빗소리에 잠이 들 듯 말 듯 했을 때 갑자기 뭔가 달칵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바람에 문이 흔들리는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 소리는 바로 집안에서 나는 듯했다. 나는 방문을 살짝 열었다. 두려움에 손이 떨리고 있었다. 거실 쪽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조명 아래 후드티를 입고 얼굴을 검은 마스크로 가린 키 큰 사람이 내 나무장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 사람은 가느다란 쇠막대 같은 걸 들고 자물쇠를 열려하고 있었다. 숨이 막혔다. 몸 전체가 얼어붙은 듯했다. 딸깍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다. 그 사람은 손을 넣어 서랍을 열고 빨간 통장을 꺼냈다.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소리쳤다. 당신 누구예요?
왜 우리 집에 있어요? 그 사람은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곧장 뒤돌아 도망쳤다. 그는 뒷문 쪽으로 달려나갔다. 내가 오후에 잠그지 않았던 그 문이었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러다 무릎을 꿇고 나무장 앞에 앉았다. 자물쇠는 풀려 있었고 서랍은 열려 있었다. 그리고 적금 통장은 그 자리에 없었다. 그건 내가 10년 넘게 간직해온 통장이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유일한 것이다. 나는 단 한 푼도 찾은 적이 없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나에게도 무언가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안전하다고 느끼고 싶었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위한 마지막 버팀목이기도 했다. 이젠 잃었다. 나는 소리 없이 울음을 터뜨렸다. 마치 누군가 내 몸 한 부분을 찢어낸 듯한 느낌이었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나는 알았다. 누군가가 내가 통장을 어디에 숨겼는지 정확히 알지 않고선 그렇게 빨리 꺼낼 수는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아이는 아침을 먹으며 물었다. 도둑? 정말이야? 혹시 엄마가 어디에 뒀는지 잊은 거 아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나를 바라봤다. 그 수십 년 된 적금 통장이야? 왜 진작 말 안 했어? 이제 와서 없어졌다고 해도 어쩔 수 없잖아. 나는 아이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그 눈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아이의 태도가 달라졌다. 갑자기 엄마를 위한 듯 행동하기 시작했다. 엄마, 그 통장 정보 좀 줘. 은행에 연락해서 막아야지. 계좌번호 기억나? 내가 다시 통장 만들어줄게. 엄마도 이젠 나이 드셨잖아. 그런 돈은 위험해. 내가 맡아줄게. 걱정 마세요. 모든 말이 부드럽고 타당하고 마치 나를 위한 듯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자신을 낳아준 엄마에게는 아무리 연기해도 허점이 생기기 마련이다. 나는 그 아이가 나무장의 먼지를 닦고 있는 나를 바라보던 눈빛을 기억한다. 적금 빨간 통장에 대해 슬쩍슬쩍 물으며 농담처럼 말하던 걸 기억한다. 엄마 죽고 나면 그건 누가 갔는데? 그때 나는 그냥 웃기만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침묵하고 싶다. 나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따지지도 않았다. 그저 새 자물쇠를 하나 사왔다. 그리고 그날 이후 베개 밑에 작은 칼을 하나 숨겨두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내 가족을 경계해야 할 날이 올 줄은. 하지만 그날 밤 통장이 사라진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에 남아있는 무언가도 들키게 해선 안 된다는 걸. 살면서 그렇게 긴 밤은 없었다. 새벽 2시가 다 되어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같은 질문만이 계속 맴돌았다. 누가 내가 통장을 어디에 숨겼는지 알았지? 어떻게 정확히 그 장을 열 생각을 했지? 최악의 상황은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수많은 의심의 조각들이 맞물리며 하나의 자물쇠가 서서히 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이불을 걷고 조용히 부엌으로 가물을 따라 마시려 했다. 방문을 여는 순간 뒷베란다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짧은 말들 뿐이었다. 친구랑 통화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점점 또렷해지는 말들. 그리고 내 심장이 조각조각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응, 아직도 몰라. 통장은 내가 챙겼는데 아직 못 열었어. 비밀번호를 안 알려줘. 조금씩 잘해주면서 엄마 걱정하는 척해서 마음 약해지면 말하게 할 거야. 돈은 반반. 너 약속 지켜. 나는 문 뒤에서 얼어붙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다.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내 귀는 분명히 들었다. 내 아들 내가 목숨 걸고 낳은 그 아이가 지금 엄마 돈을 훔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충동적인 분노가 아니었다. 갑작스러운 실수도 아니었다. 이건 계획이었다. 연극이었다. 매일 한마디 한마디 그 모든 따뜻했던 척의 눈빛까지 모두가 거짓이었다. 마치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누구도 받지 않고 아무도 손 내밀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다. 나는 방으로 돌아가 어두운 방 안 침대 위에 조용히 앉았다. 이젠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얼굴 근육까지 굳어버린 듯 등골이 서늘할 만큼의 충격뿐이었다. 나는 언젠가 이렇게 생각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견디면 아이는 알게 될 거라고. 마음에 불만이 있어도 최소한 자기 것이 아닌 건 손대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결국엔 그래도 내 자식인데라고 스스로 위로하곤 했다.
하지만 그건 전부 나 혼자의 착각이었다. 내가 가족을 지키려 애쓰는 동안 내 아들은 내가 지켜오던 모든 것을 허물기 위해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다. 등을 곧게 펴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치 너무 오랜 시간 동안의 혼수 상태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다. 아침을 차리고 따뜻한 차를 끓이고 식탁을 정갈하게 정리했다. 아들은 창백한 얼굴로 일어나 식탁에 앉았다. 여전히 반쯤은 관심 있고 반쯤은 의무적인 말투로 말했다.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요즘은 좀 괜찮으세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를 한참 바라보았다. 내가 생각하기에 만약 그 아이에게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내가 모든 걸 알았다는 걸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아니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다. 나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아마 내가 아직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마 노인네니까 순진하고 속이기 쉬워라고 여겼겠지.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안다. 거짓말에 익숙해진 사람은 사랑이 식어버린 눈빛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는 걸. 나는 따지지 않았다. 어젯밤 누구랑 통화했니? 라고 묻지 않았다.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라고 강요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침묵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보복을 위해서가 아니다. 이기기 위해서도 아니다. 남아있는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로서의 명예와 자식을 믿었던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나는 은행에 혼자 가본 적이 없다. 항상 아들이 데려가거나 직원이 집으로 찾아왔다. 하지만 오늘은 나 혼자 갔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직 이른 아침, 안개 낀 거리 속에서 나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모자를 눌렀었다. 바쁜 인파 속에서도 나는 천천히 걸었다. 길을 잃는 것도, 사기당하는 것도, 사람들이 내가 말을 느리게 한다고 짜증낼까 걱정되지 않았다. 내가 가장 두려운 건 내 것이었던 마지막 무언가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은행 창구에서 젊은 직원이 말했다. 전액 인출하시겠다는 게 확실하신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마치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것이 없어. 그 후 나는 새 계좌를 만들었다. 예전 이름을 쓰지 않고 아들과 연동된 전화번호도 등록하지 않았다. 비밀번호는 종이에 적어 조심스럽게 접어 항상 지니고 다니는 지갑 속에 넣었다. 그 계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나뿐이다. 그리고 나는 굳이 아무도 알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 내가 향한 곳은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작은 법률 사무소였다. 나는 변호사에게 말했다. 유언장을 쓰고 싶어요. 제가 세상을 떠나면 이 계좌의 전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싶어요. 가족에게는 남기지 않겠습니다. 변호사는 확실하냐고 물었다.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이젠 아무도 없는 사람들에게 뭔가 남기고 싶어요. 나는 서명했다. 손이 약간 떨렸다. 망설임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참고만 사는 어머니의 역할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점심 무렵 집에 돌아왔을 때도 조용히 들어왔다. 아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거나 일부러 모른 척했을 것이다. 나는 평소처럼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모든 일상을 이어갔다. 아무도 내가 이 집의 미래를 완전히 바꿨다는 걸 몰랐다. 하지만 나는 안다. 내가 한때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믿음을 잃을까 두려워 벌벌 떨던 그 여자가 이제는 두렵지 않다는 걸. 나는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나는 시장에 간척하고 집에 장바구니를 두고 15분 만에 돌아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내 아들이 내 방 장롱을 뒤지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깜짝 놀라 급히 닫고 말한다. 전기세 고지서 찾으려고 했어. 나는 묻지 않았다. 그저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내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저 숨막힐 듯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아이는 점점 초조해졌다. 엄마, 혹시 다른 통장 숨겨놓은 거 있어요? 정보 좀 줘요. 엄마도 나이 드셨는데 무슨 일 생기면 누가 챙겨요? 엄마, 이젠 나 안 믿어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엄마는 더 이상 줄 것도 없단다. 아이는 화를 냈다. 엄마는 늘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난 그냥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처음으로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밤중에 몰래 엄마 물건 뒤지는 게 도와주는 방식은 아니야. 부엌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아이는 말을 잃고 얼굴이 붉어져 눈을 피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말했다. 그날 밤 내가 통화하는 걸 들었을 때 그때부터 엄마는 스스로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단다. 그날 밤 나는 옷을 개었다. 필요한 옷 몇 벌 다른 곳에서 깔끔하게 살 수 있을 만큼만 챙겼다. 그건 집이 아니었다. 나는 식탁 위에 쪽지를 한 장 남겼다. 이젠 엄마에겐 줄 게 아무것도 없어. 언젠가 진심으로 엄마가 필요해지면 그땐 찾아와. 하지만 돈이 필요해서 오는 거라면 애초에 오지 마. 나는 아직 어두운 새벽에 집을 나섰다. 눈물도 작별 인사도 없었다. 그냥 떠났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낡은 핸드백처럼 마음이 가벼웠다. 돈으로 무겁진 않지만 평온함으로 가득했다. 아들이 나를 찾아올 줄은 놀랍지 않았다. 그 아이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엄마가 그리워서가 아니라 엄마가 아직 뭘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일 뿐이라는 걸. 작은 여인 수갑. 아들은 그곳에 서 있었다. 말라 보이는 몸, 지친 눈빛, 정오 햇빛 아래 뚜렷한 다크서클. 나는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내가 예전 집에서 가져온 유일한 것들이다. 그 아이를 보았지만 놀라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돌아서서 물었다. 무슨 일로 엄마를 찾았니? 아이는 몇 초간 머뭇거리더니 말문을 열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말도 없이 도둑처럼 집을 나가면 어떡해요? 나는 고개를 들어 아이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약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도둑이 누구였더라? 아들아. 아이는 말을 잃었다. 내가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아이를 현관 앞 그늘로 안내했다. 작고 소박한 방, 에어컨도, 소파도 없는 공간. 그저 부지런히 도는 선풍기와 식은 차 한 잔뿐. 아이는 앉았고 두 손을 맞잡은 채 어색하게 자리를 잡았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알아. 변명할 말이 없어. 나는 아이를 바라봤다. 더는 원망이 아니었다. 그저 목 끝까지 차오른 피로함 뿐이었다. 잘못만 한 게 아니야. 넌 엄마를 상처 주었어. 엄마가 사과조차 듣고 싶지 않을 만큼. 아이는 고개를 숙였다. 너무 힘들었어. 빚쟁이들 몰려오고 아내는 떠나고 일자리도 잃고 그땐 그냥 돈밖에 안 보였어. 다른 건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 나는 아이에게 물 한 잔을 따라주었다. 그럼 너는 생각해 본 적 있니? 엄마는 그 모든 일들 뒤에 뭐가 남았을까? 누가 엄마에게 물어봤니? 엄마는 지치지 않았는지, 아프지 않았는지, 앞으로 살아갈 의미가 남았는지.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수년 만에 처음 보는 어린아이처럼 우는 아들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나는 예전처럼 품에 안아주지 않았다.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 아이가 홀로 울도록 내버려 두었다. 내가 수백 번 홀로 울었던 그 밤들처럼. 엄마가 그리워. 엄마를 잃을까 무서웠어. 그 아이는 흐느꼈다. 이제 엄마가 없으니까 집이 텅 빈 것 같아. 나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떠나서 널 잃은 게 아니야. 넌 엄마를 잃은 거야. 왜냐면 넌 돈을 선택했고 엄마는 뒤로 밀었으니까. 넌 엄마가 모른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엄마는 다 알고 있었어. 단지 마지막까지 내가 멈춰주길 바랐던 거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 아래 피어난 국화꽃을 바라보았다. 이제야 텅 비었다고 느끼니 엄마는 그 감정과 오래 함께 살아왔단다. 다만 엄마는 너처럼 소리 내 울지 않았을 뿐이지. 잠시 후 그 아이가 물었다. 엄마, 집에 돌아올 생각은 없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집이란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는 곳이야. 거기엔 나를 감시하고 속이고 뒤지는 사람밖에 없었어.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돌아가렴. 언제든 내가 누군가를 이용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을 때, 돈보다 소중한 무언가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그때 엄마는 여기서 차 한 잔 마시며 진심 어린 인사를 기다릴게. 아이는 일어섰다. 눈은 벌겋게 물들어 있었다. 엄마, 건강 잘 챙기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좁은 골목길 저편으로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바람은 여전히 불고 그 안에 수년간 금이 간 가족에도 함께 흘러갔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엄마가 아픈 건 내가 상처를 줘서가 아니라 그 상처를 내게서 받도록 스스로를 내버려뒀기 때문이야. 이제부터는 엄마 스스로를 지키는 법부터 배울게. 왜냐면 너를 포함해서 누구도 엄마의 신뢰를 건드리고 상처 없이 떠날 수는 없으니까. 나는 일기장을 덮고 조용히 등불을 껐다. 밖은 고요하고 바람도 멎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아주 오랜만에 평온이 찾아왔다. 그리고 나는 아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지금 당장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나 스스로 읽기 위해서였다. 재훈아,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그저 아쉬울 뿐이야. 예전엔 길을 건널 때마다 엄마 손을 꼭 잡던 그 아이가 이젠 엄마 앞에서든 뒤에 칼을 숨기게 되었다는 게 아쉬워. 신뢰라는 건 한 번 깨지면 아무리 키워도 예전 같을 수 없다는 걸 엄마는 이미 너무 많이 겪었단다. 하지만 그래도 너는 여전히 엄마의 아들이야. 그게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엄마가 내가 세상에 왔을 때부터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이야. 그 사랑은 이제 돌려줄 수 없어. 하지만 엄마는 그 사랑을 조용히 마음속에 간직할게. 다시는 손에 쥐진 않을 거야. 나는 편지를 접어 침대 머리맡에 나무 상자에 넣었다. 그 안엔 돈도 통장도 없다. 오직 가족 사진과 손으로 꾹꾹 눌러 쓴 몇 장의 글만이 있을 뿐이다. 새로운 곳에서의 삶은 화려하지도 넉넉하지도 않다. 나는 스스로 장을 보고 밥을 지으며 책을 읽고 꽃을 키운다. 다시 혼자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는 중이다. 처음엔 외로웠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가끔 휴대폰에 메시지가 온다. 내용 없이 이름만 뜨는 재훈이라는 알림. 나는 답장을 하지 않는다. 미워서가 아니다. 단지 엄마가 떠난 공백을 내가 직접 마주하도록 두고 싶기 때문이다.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배워야 해. 명절이면 엄마는 여전히 내가 좋아했던 음식을 준비한다. 계란장조림, 미역국, 누구를 기다리지 않는다. 혼자 먹는다. 하지만 슬프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는 안다. 오늘의 이 밥상은 누군가가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자격을 갖춘 사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니까. 어느 날 오후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든 어린 아이였다. 할머니, 엄마가 배 좀 가져다 드리래요. 혼자 밥 먹지 마세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알게 되었다. 피를 나눈 이가 곁에 없어도 겨울 끝자락 햇살처럼 따뜻한 마음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은 게 아니다. 단지 가장 중요한 걸 지키기 위해 제때에 내려놓은 것뿐이다. 피가 흐르지 않는 상처가 있다. 하지만 그 고통은 평생에 걸쳐 스며든다.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것도 그걸 완전히 메울 수는 없다. 가족이란 거짓으로 시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머니는 입을 다물고 옷을 아끼고 밥을 굶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식의 효심은 절대 욕심으로 거래되어서는 안 된다. 늙은 부모는 가난이 두렵지 않다.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건 자신이 일구어낸 집안에서 이용당하는 것이다. 부모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저 존중받고 평생을 바쳐온 그 사랑을 진심으로 되돌려받고 싶을 뿐이다. 아직 부모님이 계신다면 감사의 말을 전하자.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그들이 아직 용서할 수 있을 때 사과하자. 그들이 침묵 속에 떠난 뒤에 후회하지 말자. 텅 빈 방에서 메아리 없는 고백을 남기지 말자. 왜냐하면 가장 조용한 이별일수록 그 안엔 오랜 인내가 녹아있는 가장 깊은 울음이 담겨 있으니까. 부모는 완벽한 자식을 바라지 않는다. 단지 진심이라는 것을 그 하나만 보고 싶을 뿐이다. 그러나 부모의 조용한 인내는 때로 자식을 착각하게 만든다. 그 사랑이 조건 없이 영원히 존재할 거라고. 재훈은 잊고 있었다. 아무리 부모가 헌신적이어도 그들 역시 한 사람의 인간이다. 그들도 상처받고 아프고 그리고 한계에 다다르면 조용히 떠날 수 있다는 걸 단 한마디의 원망도 없이
가족에는 돈으로 측정할 수 없고 거짓으로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님을 곁에 두고 싶다면 금은 보화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조금의 존중, 진심 그리고 귀 기울여주는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집이 텅 비고 식탁 위 밥이 식고 어머니의 그림자가 문 뒤로 사라진 뒤에야 그 사실을 깨닫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댓글로 당신의 감정을 나눠주세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 어딘가엔 따뜻한 미소 뒤로 고통을 숨기며 조용히 견디는 어머니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 역시 아직 용서를 구하지 못한 자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동과 인간미 넘치는 가족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들도 조용한 깨달음이 필요할지 모르니까요. 때때로 단 한순간의 경청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